아침 8시 10분. 한겨울에 찬 공기가 유리문을 통과하자마자 정육점 내부를 은근히 식히고 있었다. 고기 비린내와 갓 손질한 지방 냄새가 섞여 기름처럼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석진은 칼을 가는 기계 앞에서 손을 털며 입김을 내뿜었다. 딸깍 칼 끝이 날카롭게 반짝인다. 정육점 벽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고 새벽에 도축장에서 들어온 고기들이 번들거리는 표면을 드러낸 채 진열돼 있었다. 그때 유리문이 덜컥 열리며 작은 종이 흔들리고 바람이 비닐봉투의 비닐을 건드리며 사락 소리를 냈다. 70대 만수가 들어왔다. 걸음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으며 옷은 오래 입어색이 바랜 감색 점퍼였다. 그의 신발은 다른 고무 밑창이 삐걱거리며 바닥을 스쳤다. 만수는 익숙한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돼지뼈, 오늘도 10킬로만 주쇼. 석진은 잠시 손을 멈추며 그를 쳐다봤다. 10킬로 고깃집 단골들도 쉽게 주문하지 않는 양. 석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또 10킬로요? 어제도 가져가셨잖아요. 만수는 고개를 숙였고 비닐봉지를 꼭 쥔 손등의 핏줄만 유독 도드라지게 보였다. 옆에 있던 손님 2명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노인 매일 저래. 뼈만 그렇게 가져가면 뭐 하는 거야 무섭네. 그 속삭임이 정육점의 조용한 공기를 타고 확 퍼져나갔다. 만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석진은 손님들의 시선을 의식하듯 목을 굳게 삼키고 칼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린다. 아니, 돼지뼈를 매일 10킬로나 가져가는 사람이 어딨어. 그의 눈빛엔 불안과 의심이 동시에 스쳐갔다. 만수는 작은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그 미소는 금방 떨려 사라졌다. 돈을 계산하고 돌아서며 바람이 그의 점퍼를 들추었다. 아주 작은 겨울 먼지가 뒤에서 따라다니듯 흩날렸다. 문이 닫히자마자 석진은 휴대폰을 들었다.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경찰에 신고 좀 하겠습니다. 정육점 안에 작은 종이, 찬 공기, 만수의 굽은 어깨, 그 모든 것이 나를 시작으로 거대한 감정의 물결을 예고하고 있었다. 산동네 3구역. 문의가 들어왔다. 경찰차 안에서 어두운 하늘이 반짝거리며 지나간다. 경찰 2명은 상향등을 잠시 켜고 골목을 올라간다. 좁고 구불구불한 언덕길. 주민들의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빼곡한 전깃줄 사이로 희미한 겨울 햇살이 갈라진다. 도착한 곳은 작은 골판지 간판이 붙은 허름한 집이었다. 문틈 사이로 희고 진한 김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돼지뼈 특유의 고소하면서도 진득한 냄새. 하지만 조리용 향신료는 거의 없는 냄새. 경찰이 조용히 문을 두드린다. 계십니까? 안에서 인기척 들리시나요? 안쪽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 약한 기침.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들 준호가 놀란 눈을 크게 뜨며 경찰을 본다. 무슨 일인가요? 경찰은 석진의 신고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다. 준호는 당황해 손사래를 친다. 저희는 이상한 거 없어요. 들어오셔도 됩니다. 신발도 정리할 틈 없이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허름하지만 정성스럽게 정리된 내부가 보인다. 군데군데 낡았지만 손이 닿은 자국이 남아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커다란 들통. 그 안에서 돼지뼈 국물이 천천히 꾸준히 끓고 있다. 경찰은 의아한 표정으로 묻는다. 이걸 뭘 하시는 겁니까? 그때 방 안쪽에서 서연이 모습을 드러낸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다. 봉사하려고요. 경찰은 숨을 멈춘다. 서연은 힘껏 웃으며 말했다. 돈이 많지는 않아서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 정도는 드리고 싶어요.
돼지뼈가 제일 싸거든요. 방 한쪽 벽에는 빽빽한 종이들이 붙어 있다. 고아원 간식, 양로원 점심, 독거노인 반찬, 산동네 라면 나눔. 서연 아픈 날 아버님이 대신. 경찰의 표정이 서서히 풀린다. 한 경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와, 그들은 이 집의 위험도, 범죄도, 불순함도 없다는 것을 단 10분 만에 이해했다. 단지 가난하지만 누군가를 도울 마음이 컸던 가족. 경찰 2명은 벽의 일정표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낡은 종이가 끝부분에서 조금씩 말려 있고 테이프가 누렇게 바래져 있다. 이 집이 봉사한 시간이 그 종이의 색깔처럼 오래됐다는 뜻이었다. 경찰은 물었다. 이 일정표 다 하신 거예요? 만수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가 아프기 전에는 아이가 거의 다 했지요. 아프고 나서는 내가 좀 다녔고. 서연은 약한 목소리로 덧붙인다. 제가 결혼 전부터 계속 봉사했어요. 고아원 아이들이랑 어르신들이 좋아해 주셔서. 말하는 동안에도 서연의 손이 살짝 떨린다. 준호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받쳐준다. 경찰은 이 집의 공기에서 이상한 평온함을 느낀다. 가난인데 따뜻하고 힘든데 웃는 공기. 그곳엔 정성이라는 단어가 숨쉬고 있었다. 경찰은 잠시 말을 잇는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연다. 이런 집인 줄 몰랐습니다. 서연은 겸손하게 웃는다. 저희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뼈를? 네. 싸니까요. 싸지만 오래 끓이면 진짜 맛있어요. 그 순간 경찰은 완전히 이해했다. 이 가족은 가난해서 돕지 못한 게 아니었다. 가난한데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오늘까지 이어온 사람들이었다. 늦은 저녁, 정육점 유리문에 붙은 영업 종료 글씨가 형광등 불빛에 비쳐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가게 안에는 아직 뒷정리가 끝나지 않은 고깃덩어리와 피가 살짝 배어 있는 도마만 남아 있었다. 석진은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에 엎드리듯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물 틀어지는 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좀 전에 팔리지 않고 남은 돼지갈비를 포장용 비닐에 넣는 소리만 들렸다. 그때 유리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똑똑 울린다. 석진이 고무장갑을 벗으며 고개를 든다. 문 밖에 낯익은 제복 2사람이 서 있었다. 낮에 신고를 접수하던 그 경찰들. 석진은 가슴이 턱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뭐가 나온 건가? 진짜 무슨 큰일이었나? 그는 재빨리 문을 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아, 얘 벌써 결과가 나온 겁니까? 경찰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잠시 둘러본 뒤 조용히 말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정육점 안 공기가 묵직해졌다. 커다란 냉장고 소음만 웅웅 울린다. 석진은 카운터 뒤 스툴을 가리켰다. 거기 앉으시죠. 손님도 없고 괜찮습니다. 경찰은 앉지 않았다. 대신 카운터 앞에서 2손을 모은 채 짧은 숨을 한번 내쉬고 말을 꺼냈다. 석진 씨가 신고하신 그분 산동네에 사는 박만수 씨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석진의 눈이 동그래진다. 네. 경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그분 가진 건 많지 않은데요. 봉사활동을 오래 해오신 분입니다. 석진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자신들이 만수의 집에서 보았던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집이 많이 낡아 있더군요. 그래도 안은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큰 들통에 돼지뼈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석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 전 만수가 사간 뼈들을 떠올렸다. 포대에 담아들이던 자신의 손 묵묵히 받아가던 만수의 뒷모습. 그 국으로 양로원 어르신들이랑 독거노인들한테 나눠준답니다. 고아원에도 가져다 주고요.
석진의 등줄기를 타고 묵직한 무언가가 내려앉는다. 경찰은 계속 말을 이었다. 벽에 봉사 일정표가 빼곡하게 붙어 있더군요. 며느리분인 이서연 씨가 결혼 전부터 봉사활동을 계속해왔다고 합니다. 아들은 낮에 일 나가느라 주말에만 같이 다니고요. 평일에는 만수 어르신이 대신 다니시고. 석진의 입술이 조금 열렸다 닫힌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경찰이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돈이 많지 않아서 재료를 실컷 쌀 형편은 안 된답니다. 그래도 누군가랑 나누고 싶어서 제일 저렴한 돼지뼈를 사다가 국을 끓이는 거라고 하더군요. 잠깐 가게 안에 침묵이 떨어진다. 고기 냄새, 소독약 냄새, 찬 공기까지 모두 약간씩 뒤틀려 보였다. 석진은 결국 작게 중얼거렸다. 제가 그분을 신고한 거네요. 경찰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러나 비난하는 표정은 아니었다.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 별일 다 있으니까요. 그래도 알아두셨으면 해서 왔습니다. 그 말이 석진의 가슴 구석을 깊게 찔렀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조용히 문을 나갔다. 종이 한번 흔들리고 다시 고요. 석진은 가게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문이 닫힌 뒤에도 경찰이 남기고 간 말들이 계속 가게 안을 맴돌았다. 봉사활동을 오래 해오신 분입니다. 며느리분이 결혼 전부터 봉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돈이 많지 않아서 돼지뼈로 국을 끓여 나눈답니다. 석진은 천천히 카운터에 기대어 앉았다. 허리가 무겁게 휘어졌다. 그의 눈앞엔 매일 가게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오던 만수의 모습이 떠올랐다. 손님들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하던 그 말. 돼지뼈 오늘도 10kg만 주쇼. 석진은 그 상황을 다시 처음부터 재생하는 것 같았다. 자신의 차가운 눈빛, 손님들의 눈길, 속삭이던 말들. 저 사람 이상하지 않아? 요즘 노인들도 별별 사람 다 있어. 그 말들을 들으며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던 자신. 석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내가 제일 이상한 사람이네. 싱크대 쪽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 미처 닿지 못한 수도꼭지에서 새는 물이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육점 한쪽으로 걸어갔다. 낮 동안 남은 돼지뼈 몇 개가 스티로폼 트레이 위에 올려져 있었다. 석진은 비닐장갑을 끼고 뼈를 하나 들어 올려 보았다. 형체가 고르지 못해 울퉁불퉁하고 때로는 보기 좋지 않은 부분도 많았다. 손님들도 잘 고르지 않는 그저 싸니까 사가는 부위. 그 뼈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따뜻한 국이 되어 나간다는 사실. 싸다고 잡뼈라고 대충 취급했던 건 나였네. 석진은 뼈를 내려놓고 뒷머리를 감싸쥐었다. 눈가가 뜨겁게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한참 뒤 그는 가게에 불을 끄려다 말고 다시 카운터 쪽으로 돌아왔다. 가게 벽 한켠에 붙어있던 지역 봉사센터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언젠가 손님이 가져다 붙이고 간 것 그저 습관처럼 눈에 안 들어오던 종이. 석진은 그 종이를 떼어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함께 밥을 나눌 사람을 찾습니다. 밥을 나눈다라는 말이 오늘따라 너무 크게 보였다. 석진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밥을 나누기는커녕 의심부터 했지. 종이를 접어 앞치마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의 마음속 어디선가 아주 작은 결심 같은 것이 조용히 움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육점 셔터를 올리기 전 골목 공기에는 축축한 새벽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석진은 가게 열기 30분 전인데도 유니폼 앞치마를 두르고 밖으로 나왔다. 손에는 전날 주머니에 넣어둔 봉사센터 안내문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 오늘은 한 번쯤은 가봐야겠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듯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발걸음은 산동네 방향으로 향하지 못했다. 대신 정육점길 건너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성거렸다. 버스 도착 안내판이 차량 번호와 시간을 번갈아 보여주는 동안 석진은 주머니 속 종이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괜히 갖다가 민폐되는 거 아닌가. 내가 신고했던 사람이란 거 알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온갖 생각이 머리를 지나간다. 그러다 문득 경찰의 말이 떠올랐다.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알아두셨으면 해서 왔습니다. 알려줬다는 건어쩌면 뭔가를 해보라는 뜻일지도 모르지 않을까? 석진은 고개를 들었다. 산동네 방향으로 올라가는 골목길이 예전과 다르게 보였다. 낡은 계단, 벽에 금 꽂혀 있는 오래된 전단지들. 그 사이로 누군가의 발자국이 겹쳐 있는 것 같았다. 만수, 준호, 서영 그리고 오늘부터는 자기 발자국도 조금 보태질 수 있을까? 결국 그는 봉사센터를 바로 찾아가지 않고 먼저 만수의 집 쪽을 향하기로 했다. 우선 사과부터 해야지. 언덕을 오르는 동안 숨이 조금 찼다. 젊은 나이도 아닌데 그동안 고깃덩어리만 나르며 지냈지 이렇게 언덕을 오래 걸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산동네의 집들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석진의 심장 소리가 커졌다. 내가 신고했던 사람 앞에 서는 거이고 꽤 용기 필요한 일이네. 마침내 만순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작은 연기와 함께 되짚여 국 냄새가 골목으로 번지고 있었다. 어제 경찰이 말하던 바로 그 냄새. 값싼 재료지만 누군가를 위해 오래 끓인 소박한 정성의 냄새. 석진은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손을 들었다 내리고 심호흡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을 두드렸다. 점한수 어르신 계세요? 문 안쪽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 발걸음 소리가 따라 나왔다. 문이 열리고 굽은 어깨에 만수가 낯선 듯, 그러나 어딘가 익숙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석진은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드디어 마른 침을 삼키고 입을 열었다. 저정육점하는 석진이라고 합니다. 어제 경찰분들한테 어르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수의 눈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자신을 신고했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서 있다는 거림이 눈빛으로 알아본 듯했다. 석진은 고개를 깊게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 진심 어린 사과 가산동네 좁은 골목 공기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만수의 문이 살짝 열리며 고소하고 깊은 고기 국물 냄새가 골목까지 번져나왔다. 작은 집 안에는 따뜻한 수증기가 가득 차 있었다. 뚝뚝 들통 뚜껑에서 김이 묻어 떨어지는 소리조차 집안의 공기와 잘 어울렸다. 석진은 문지방을 조심스레 넘으며 낡은 마루에 발을 디딘다. 목재가 오랜 세월 눌린 듯 고개를 조금 숙였다. 방 안쪽에서 서연이 작은 수건으로 들통 옆 가장자리를 닦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미소는 마치 오래된 전구처럼 은은하고 따뜻했다. 아, 안녕하세요. 석진이 어색하게 인사하자 서연도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였다. 정육점 사장님이시죠? 저희 많이 신세지고 있어요. 그 말에 석진은 당황했다. 아, 아니요. 저는 그게 제가 좀 잘못해서요. 말끝이 점점 흐릿해지고 손끝이 꼼지락거린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희가 돼지뼈만 사니까 의심하실 만도 해요. 괜찮아요. 그 미소는 마음속 어디선가 오래 묵혀둔 먼지를 털어내는 듯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 뒤에서 준호가 들어온다. 작업복 바지를 입은 채땀이 마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아, 사장님 오셨어요? 저희 아버지 많이 도와주셔서 죄송해요. 석진은 황급히 손사래를 친다. 아니요, 죄송한 건 제가. 하지만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서연의 미소가 그 말을 부드럽게 멈춰 세웠기 때문이다.
집 암벽 한쪽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색이 바래고 울기까지 한 종이 수십 장이 겹겹이 붙어 있었다. 석진은 그 벽 앞에서 잠시 숨을 멈춘다. 종이 위엔 날짜, 장소, 이름들이 빼곡했다. 양로원국 배식산 동네 독거 어르신 반찬 배달고아원 아이들 간식 지원 서연 아픈 날 아버님이 대신 주말 준호 동행. 종이의 모서리는 손때가 타서 까맣게 변해 있었고 테이프는 누렇게 바랬고 몇몇 메모는 종이 자체가 찢어져 다시 붙여져 있었다. 석진은 한 장의 종이를 조심스레 떼어 손바닥 위에 올려보았다. 종이의 질감은 오래오래 누군가가 반복해서 만졌던 흔적처럼 따뜻했다. 준호가 말한다. 아내가 결혼 전부터 했던 거예요. 저도 따라다니면서 배우게 됐죠. 서연이 웃으며 덧붙인다. 결혼해서도 이건 절대 포기 못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만수는 묵묵히 들통을 뒤적이며 말했다. 저 아이가 아픈 날엔 내가 움직여야지. 우리 집이 가진 건 없지만 이건 버릴 수가 없어서. 석진은 종이를 들고 있던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은 충격, 미안함, 부끄러움 그리고 존경이 한꺼번에 밀려온 증거였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석진은 입술을 여러 번 깨물었다. 석진은 집에서 돌아왔다. 정육점 문을 열자 형광등이 2번 깜빡이고 켜졌다. 그의 눈엔 정육점이 오늘따라 예전보다 조금 더 낡아 보였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해졌다. 그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어의자 위에 걸치고 카운터 뒤에 앉아 있었다. 만수가 줬던 사과할 틈을 겨우 만들어냈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이 자꾸만 가슴속에서 꿈틀거렸다. 내가 얼마나 좁았던 거지. 그는 가게 벽에 붙어 있던 가격표를 바라보았다. 삼겹살, 목살, 등심, 갈비 그리고 가장 아래칸에 작은 글씨로 적힌 돼지뼈 10kg 7,000원. 그 가격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한번 철컥하고 내려앉았다. 7,000원 그걸로 국 10리터씩? 그걸 매일 끓였다고? 석진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게 창고로 가 들통을 꺼내고 스테인리스 국자를 찾는다. 나도 뭔가 해봐야겠다. 어색한 손놀림 서툰 동작. 하지만 그는 작은 가스버너를 켜고 물을 붓고 뼈 몇 개를 넣어 보았다. 치익 물에 뼈가 닿자 소리와 함께 김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석진은 냄비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어르신, 제가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 소리는 정육점 안에 홀로 울렸지만 마치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주문처럼 외치는 말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석진은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산 동네로 향했다. 오늘은 전보다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고 주머니 안에는 자신이 정리해온 작은 메모장이 있었다. 국맛을 내는 기본 만수 어르신에게 배우기. 1. 물은 꼭 깨끗한 걸로. 2. 뼈는 무조건 오래 끓일 것. 3. 간은 소금 하나로 끝낼 것. 4. 나누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기. 그 메모는 한밤중에 혼자 고민하며 적어 내려간 것이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 석진의 숨은 가빴지만 그의 마음은 전날보다 훨씬 차분했다. 만순의 집 앞에 도착했다. 문틈 사이로 어제와 동일한 돼지뼈 국 냄새가 스며 나왔다. 석진은 문을 두드리려다 잠깐 손을 멈췄다. 어제보다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후회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두드린다. 또 조용히 들리는 그 2번의 소리의 집 안에서 발걸음이 다가온다. 문이 열리고 만수가 고개를 들어 석진을 본다. 석진은 작게 허리를 숙인다. 저 혹시 오늘 봉사활동 나가시면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바람 한 줄기가 골목을 스친다. 만수는 그 바람을 조금 맞은 뒤 천천히 미소 짓는다. 같이 가면 좋지. 그 미소 에너지와 전혀 다른 어딘가 따뜻하고
넉넉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새벽 공기는 서늘하다 못해 칼날처럼 살갗을 스쳤다. 그런데 만순의 작은 집 안에서는 마치 오래된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듯한 따뜻한 김이 조용히 공기를 데우고 있었다. 석진은 문 앞에서 한동안 숨을 고르고 서 있었다. 문 하나를 열기까지 그 안쪽에는 자신이 알던 것보다 훨씬 큰 마음이 있다는 거러제에서야 깨달았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냥 돕기 위해 오는 거다.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걷기 위해서. 문을 가볍게 두드리자 문틈 사이로 부드럽고 뜨거운 열기가 훅 하고 스며 나왔다. 그 익숙하면서도 정겨운 냄새가 석진의 마음을 조용히 적셨다. 사장님 오셨어요. 준호의 얼굴은 밤새 잠을 설친 사람처럼 지쳐 있었지만 그 표정 아래에는 확실한 환영이 있었다. 조그만 의자 위에 앉은 서연은 들통 옆에 물기가 묻은 수건을 손끝으로 꼭 쥐고 있었다. 얼굴은 조금 창백했지만 미소는 어제보다도 더 따뜻했다. 오늘 같이 가신다고 들었어요. 사장님이면 애들이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 말이 석진 가슴 한복판에 조용히 깊게 스며들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대되는 존재라는 말을 정육점 사장이라는 직함 말고 진짜 사람으로서 들은 건 오랜만이었다. 만수는 소금통을 집어들더니 아주 작은 소금 한 꼬집을 조심스레 들통에 떨어뜨렸다. 우리 며느리가 끓일 땐 항상 이만큼만 넣었지. 나도 그냥 그대로 따라해. 그 한 꼬집 안에는 수십 년간의 마음 서연이 봉사하면서 쌓은 기도 같은 정성 그리고 가족이 함께 했던 시간들이 담겨 있었다. 한 끼가 아니라 한 삶이 들어가는 국물. 석진은 그걸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진심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봉사 현장으로 향하는 골목길은 아직 새벽의 습기가 마르지 않아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차가운 안개가 발목 근처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서연은 그 길을 걷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마치 오래 묵혀둔 무언가를 이제야 꺼내려는 사람처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사장님, 제가 봉사 시작한 건요제가 너무 외롭던 시절이었어요. 그 마른 안개 속으로 번져나가다 골목 벽에 스며들 듯 천천히 울렸다. 그 순간 바람도 숨죽였고 준호 역시 발만마저 멈췄다. 서연은 손끝으로 자신의 소매를 살짝 쥐어보며 말을 이었다. 다들 바쁘고 저도 바쁘긴 했지만 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조용한 고백이었다. 아무에게나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고아원에 갔는데 어떤 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서연의 입가에 조금은 슬픈 듯한 하지만 오래된 따뜻함이 섞인 미소가 번졌다. 이모, 내일도 와. 그 한마디가 그때 저를 살렸어요. 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다. 그랬구나, 여보. 그는 다시는 놓치기 싫다는 듯 서연의 손을 감싸쥐었다. 제가 이 사람 처음 만났을 때도 아이들 손 잡아주고 있었어요. 누가 보든 말든 그 자리에 조용히 서서. 준호가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엔 사랑보다 더 깊은 존경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사랑했어요. 이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요. 서연은 작게 숨을 내쉬며 준호의 손을 천천히 감싸 안았다. 근데 그 꿈을 오래 지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네요. 그 말은 작지만 너무 깊어서 준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아니야, 여보, 내가 떠난다고 해서 내가 시작한 길이 끝나는 게 아니야. 준호는 그 마음 그대로 손을 더 꽉 잡았다. 여보, 우린 아직 그 길 위에 서 있어. 당신이 시작한 그 기룰이 아직 걷고 있어.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작게 번진 빛은 감사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준호는 알 수 없었다. 그 앞에서 석진은 말없이 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걸음, 그들의 말, 그들의 손잡은 모습, 그 모든 것이 그가 살아온 평생의 방식과는 너무 달랐다. 사람이 이렇게 조용히 아름답게 살 수 있구나. 그 순간 석진 마음 깊은 곳에 오래 굳어먹었던 돌덩이 같은 무언가 가작게 금이 갔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평일 아침, 공장 기계의 덜컹거림과 금속 냄새가 하루의 문을 열었다. 오전 7시 40분 준호는 늘 그렇듯 작업복을 걷어 입고 머리끈을 고쳐 묶었다. 그의 표정은 늘 차분해 보였지만 그 뒤에는 밤새 잠 못 든 사람의 피곤이 아주 얇게 내려앉아 있었다. 작업대 위 조명은 밝지도 그렇다고 어둡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덮어주는 정도. 준호는 그 아래에서 기계 속 부품을 하나씩 정밀하게 맞춰 넣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같은 사람이 있었다. 여보, 오늘은 조금만 덜 아팠으면, 웃을 때 숨차하지 않았으면. 점심시간. 다른 직원들이 모여 라면을 돌리고 떠들며 시간을 보낼 때 준호는 공장 한쪽 구석 작은 의자에 앉아 종이 2장을 꺼냈다. 병원비 내역서, 약값 영수증, 다음 주 진료 일정. 그는 습관처럼 계산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더하고 지우며 혼자 중얼거렸다. 이번 달 조금만 더 아끼면 되겠지. 그 얼굴은 씩씩해 보였지만 눈썹 사이에는 말 못한 무게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때 동료가 다가왔다. 야, 준호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살 빠졌냐? 애들 키우는 사람처럼 말랐어. 준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괜찮아요. 제가 가야 할 곳이 있어서요. 그 한마디에 동료는 입술을 다물었다.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 말 속에 사람을 사랑하는 책임이 있다는 걸 듣는 사람은 느낄 수 있었다. 준호에게 평일은 버티는 날이었다면 주말은 숨쉬는 날이었다. 왜냐면 아내와 함께 봉사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서연이 아이들 앞에서 웃는 모습을 보면 준호는 가슴 한가운데에서 따뜻함이 천천히 차오르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아파도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웃으려고 했다. 얘들아, 우리 오늘도 맛있게 먹자. 아이들은 그 목소리만 들어도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준호는 그걸 보며 생각했다. 내 아내는 정말 빛나는 사람이구나. 그의 시선에는 사랑뿐 아니라 존경과 아픔까지 함께 담겨 있었다. 그 날도 석진은 2 사람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서연이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고 준호가 그 옆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돕고 만수가 들통 옆에 서서 천천히 국을 푸는 모습.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석진은 알았다. 이 2 사람은 사랑을 눈물로도 말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순수하게 나누는구나. 그가 살아온 세계는 돈, 거래, 손익, 원가, 마진이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썼다. 그 대조는 석진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된 생각 하나를 깨뜨렸다. 그리고 그는 언제부턴가 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다. 평일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둡고 골목에 깔린 이슬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받으며 작게 반짝거렸다. 만수는 들통을 카트에 올리기 전에 먼저 2 손을 가만히 얹었다. 마치 누군가의 손을 다시 잡는 것처럼. 그의 손등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아가야, 오늘도 같이 가는 거지?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도 아니었다. 그저 그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작은 의식 같은 것이었다. 비가 오는 날 만수는 우산 손잡이를 꽉 쥐고 비에 젖지 않도록 들통 위에 비닐을 덮었다. 하지만 비닐 가장자리가 바람에 살짝 흔들릴 때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졌다.
우리 서연이 이렇게 아픈 날에도 웃으면서 다녔었지. 그 기억이 가슴을 후벼 팠다. 골목 끄트머리에서 어르신 한 분이 만수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만수 어르신 왔네. 오늘도 국물 가져왔어? 그려요. 따뜻하게 드시고 몸 좀 펴셔. 말은 늘 같지만 만수의 마음은 매번 다르게 아렸다. 줄을 선 어르신 중 한 분이 말했다. 어르신 이거 딱 봐도 힘든 걸 아픈 며느리 대신 다니는 거라더니. 그 말에 만수는 순간 눈을 내리깔았다. 아니요. 힘든 건 나보다 우리 아가였죠. 그 말은 만수 자신의 심장에도 날카롭게 박혔다. 그리고 그 뒤에서 들통 손잡이를 함께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석진이었다. 말없이, 핑계 없이, 의무도 없이, 그저 만수의 발걸음이 조금이라도 덜 흔들리게 하려고 그의 손을 덜 무겁게 해주려고. 만수는 그 사실을 알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꾸 눈물이 고이려 했기 때문이다. 양로원 식당 문을 열자 오래된 형광등이 찌익하고 한번 깜빡였다. 그 찬빛이 식당 천장을 스치며 마치 오래된 필름 속 장면처럼 분위기를 만들었다. 만수와 서연, 준호가 쌓아온 그 따뜻한 공간 속으로 처음으로 석진이라는 사람이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만수는 국자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사장님, 첫날이니 천천히 하이소.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엇이 그를 떨리게 했는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한 할머니가 국을 받으며 말했다. 손든 게 서툰디근데 국이 참 따뜻하네. 석진은 그 말에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아, 예저 잘하고 싶은데. 할머니가 말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맛을 만드는 거지. 그 말은 석진의 오래된 마음에 문을 살짝 밀고 들어왔다. 옆에서 국을 뜨던 만수가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다. 사장님도 이제 우리 식구요. 석진은 들통 속에서 올라오는 김사이로 만수의 눈가를 보았다. 그 작은 말 하나가 마치 큰 위로처럼 다가왔다. 석진은 느꼈다. 여기서는 정육점 사장도 잘못 오해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함께 그릇을 채우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봉사 후 집으로 돌아오자 좁은 방 안 공기 가윤하니 무거웠다. 서연은 신발을 벗는 단순한 동작조차 버거워 보였다. 그리고 손이 툭 바닥을 짚었다. 허! 작은 숨소리였지만 준호는 그걸 듣는 순간 가슴이 뜯기는 것 같았다. 여보, 괜찮아.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만들었지만 그 미소는 아픈 사람이 참고 만든 미소였다. 나 아이들 웃는 거 보니까 좀 괜찮아. 만수는 도마 위에 올려놓았던 칼을 놓치며 작게 흔들리는 숨을 내쉬었다. 아가야 제발 좀 쉬자. 그 말은 한 남자의 간절함이 들어간 가장 깊은 부탁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들고 만수를 바라보았다. 아버님 저 기회가 많지 않아요. 만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입술을 떨었다. 여보 그럼 말하지 마. 그러나 서연의 눈빛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오래 못 간다는 걸 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따뜻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준호와 만수는 한순간의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맛보고 있었다. 서연이 잠든 밤.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녀의 머리맡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그녀는 힘없이 잠들어 있었지만 숨소리는 가늘고 간헐적이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을 다시 꺼내며 책상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쪽에서 오래 숨긴 봉투가 손끝에 닿았다. 그 봉투를 꺼내는 순간 준호는 숨을 멈췄다. 봉투 안에는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단어들이 있었다. 말기, 빠른 진행, 완화 치료, 생존기간 단축. 여보 그는 종이를 부여잡고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얼마나 아픈데도 아이들한테 웃으려고. 눈물이 조용히 종이 위에 떨어졌다. 준호는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었다. 미안해, 내가 당신 고통을 다 막아주지도 못하고. 그는 울면서도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필사적으로 참았다. 왜냐하면 서연에게 들릴까봐. 아버지가 무너질까봐. 자기라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종이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세상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의 절망을 그곳에 숨겼다. 며칠 뒤 고아원 문 앞에 서자 서연은 가슴을 천천히 한번 쓸어내렸다. 오늘 꼭 갈게. 준호는 말렸다. 여보, 오늘은 좀.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걸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은 희망 같으면서도 이별 같았다. 문을 열자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모 왔다. 그 소리에 서연 얼굴은 순간 꽃처럼 피어났다. 우리 애들 오늘도 맛있게 먹자. 아이들은 서연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아이들 사이를 걷는 중 서연의 발이 확 흔들리며 쓰러질 뻔했다. 여보. 준호가 팔을 잡아 겨우 세웠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오늘은 꼭. 그때 아이가 묻는다. 이모 아파요? 순수한 질문. 그 한마디가 서연의 심장을 찢었다. 근데 너희 웃는 얼굴 보면 하루가 다 괜찮아져. 그 말에 아이들이 다시 환하게 웃었다. 서연도 눈물이 가득 고였지만 웃었다. 그 뒤에서 석진과 만수, 준호는 말없이 가슴을 붙잡았다. 서연은 몸은 무너져가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그 주말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했지만 이상하리만큼 바람만은 부드러웠다. 마치 누군가가 오늘은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고 조용히 속삭이는 것처럼. 서연은 침대 난간을 붙잡고 작은 숨을 들이쉬며 몸을 일으켰다. 손끝은 가늘게 떨렸고 숨소리는 조금씩 끊기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다. 오늘 꼭 가야 돼요. 애들이 기다리니까. 그 말은 머뭇거림 없이 힘있게 나왔지만 그 뒤에서 따라오는 숨은 매우 약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가루처럼 부서지는 느낌이었다. 여보, 오늘은 정말 위험해. 나도 겁난다고.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준호 씨, 오늘만 더. 오늘만. 그 단 한마디에 담긴 절박함이 준호의 심장을 움켜쥐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 옆에서 들통을 들 준비를 하고 있던 만수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만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 손으로 들통 손잡이를 쥐었다가 다시 놓았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애비야가 마음 마지막으로 하는 대로 하게 하자. 그 말은 어떤 위로도 설득도 아니었다. 그저 부모가 자식을 보내는 마음을 떨리는 목으로 내뱉은 것이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눈물 한 방울이 바닥에 툭 떨어졌다. 세 사람은 서연의 양팔을 조심스럽게 붙잡고 천천히 골목을 내려갔다. 서연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숨을 들이쉬며 작은 소리를 냈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그 길은 서연이 가장 사랑했던 길이었다. 아이들이 기다리는 곳, 그녀가 처음 웃음을 되찾은 곳, 세 사람의 그림자가 어린 햇빛 아래 하나로 길게 이어졌다. 고아원 문 앞에 닿자마자 아이들 특유의 밝은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모 왔다. 이모, 국 냄새 난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마치 아픈 사람이 아닌 듯 살짝 웃음까지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우리 애들. 그 한마디에 준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바로 그때 서연의 발이 갑자기 툭 하고 꺾였다. 두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다.
두 손이 가슴 쪽으로 올라갔고 눈이 크게 흔들렸다. 여보. 준호가 번개처럼 뛰어들어 서연을 안아 올렸다. 서연의 몸은 너무 가볍고 너무 차가웠다. 얼굴은 눈처럼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거의 색을 잃어가고 있었다. 숨소리는 바람 끝처럼 희미하게 끊어졌다. 나 여기 오고 싶었어. 그 마른 숨을 토해내듯 나온 아주 작고 마지막 같은 목소리였다. 그 한마디 가준호의 세계 전체를 부쉈다. 여보, 여보 제발 제발 일어나. 나 여기 있어 여보, 나 여기 있어. 준호는 서연을 끌어안은 체구화원 앞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목소리는 울부짖음이고 숨은 비명이었다. 만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며 뒤로 천천히 물러섰다. 등이 벽에 닿자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아가야 아가야 아가야. 그의 두 어깨가 크게 떨렸다. 울음을 안 내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 그 울음은 골목 전체를 울렸다. 바람마저 울음을 삼키듯 고요해졌고 아이들도 조용히 서서히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세상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아이들도 준호도 만수도 석진조차 움직이지 못했다. 모두가 느꼈다. 한 사람이 마지막 봉사를 끝냈다는 걸.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서연의 따뜻한 마음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다. 사람이 떠나도 마음은 남는다. 장례식장 입구 유리문은 흐린 겨울 햇빛을 받아엮게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문을 열자 따뜻한 향과 차가운 공기가 뒤섞여 마음 깊은 곳을 서늘하게 적셨다. 하얀 국화꽃 향, 조용히 타들어가는 향로의 냄새, 그리고 그 누구도 내지 않으려 애쓰는 숨죽인 울음. 준호는 검은 정장 소매를 꼭 쥔 손으로 떨리는 자신을 억지로 붙잡은 채아내의 영정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영정 속 서연은 언제나 아이들에게 보여주던 그 미소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처음 봉사할 때 초보처럼 서툴게 국을 뜨던 날처럼. 준호의 시야가 서연의 미소까지 닿았다가 순간 흐려졌다. 여보. 그 한마디 가공기 속에서 금방 부서져 버렸다. 그는 영정 앞에 쪼그려 앉았다. 손을 뻗어 사진을 만지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사진 틀에 닿지도 못하고 허공에서 멈췄다. 여보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 목을 대가 밀려 올라오며 숨이 턱 막혔다. 준호는 한쪽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았다. 울음이 터지면 아버지도 무너질까봐, 봉사하던 어르신들 눈치 볼까봐, 걸음걸음마다 마음을 모으던 아내가 슬퍼할까봐. 하지만 결국 참지 못했다. 너무 보고 싶어. 그 말에 준호의 몸이 무너져 내리듯 숙여졌다. 만수는 돋보기 같은 안경을 벗고 진심으로 아끼던 며느리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영정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작은 소리가 나며 그의 온몸이 흔들렸다. 아가야. 그 한마디가 할아버지의 조용한 울음처럼 장례식장 바닥을 따라 스며들었다. 네 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는지,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뜻해졌는지. 만수의 목소리는 한 글자 내려놓을 때마다 심장이 덜컹거리는 듯 떨렸다. 정말 고마웠다 우리 아가.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안에서 울음이 새어나왔다. 평생 묵묵히 살아온 남자의 속으로 삼켜오던 모든 감정이 그 순간 흘러나왔다. 뒤쪽에서 조용히 서 있던 석진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다. 그는 영정을 바라보다 조용히 허리를 숙였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는 오늘 처음으로 한 사람을 선생님처럼 느꼈다. 서연 씨. 석진은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제가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석진 눈가에서 작은 물방울이 떨어졌다. 장례식장 바닥에 하얀 대리석에 또르륵 울음마저 소리를 줄이는 눈물방울 하나. 영정 아래에는 서연의 삶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고아원 아이들이 그린의 바라기 그림 한 장. 양로원 할머니들이 서툰 손으로 뜬 목도리. 고마운 분이라고만 적힌 메모지들. 그 작은 것들이 세상 어떤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줬다. 준호는 그걸 바라보다 영정 사진에 손을 댔다. 얼굴을 쓸어주듯 살며시 천천히. 여보 당신 없는 자리 너무 크다. 그 말 뒤에 장례식장 밖에서 구름 사이로 아주 작은 햇빛이 비쳤다. 그 빛이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영정 위에 내려앉았다. 서연의 웃는 얼굴이 햇빛 아래 더 환하게 빛났다. 마치 조용히 말하는 듯했다. 걱정 마세요. 전 여기 있어요. 준호는 그 빛을 바라보다 작게 미소 지었다. 울면서도 기억을 안고 있는 듯한 미소. 만수는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가야니 마음우리가 이어갈게. 석진도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 집. 문을 열자마자 집 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조용함이 아니라 비어있음이었다. 아직 따뜻해야 할 방석 은육내만 냈고 서연이 매일 접던 이불은 아무도 만지지 않은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준호는 서연의 슬리퍼 앞에 서 있었다. 왼쪽 슬리퍼가 살짝 앞으로 튀어나온 모양. 서연이 봉사하러 나가던 날 조금 서두르며 신었던 그 버릇 그대로였다. 준호의 두 눈이 그 슬리퍼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여보 아직 같이 있는 것 같아.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려주려 하지 않은 속삭임이었다. 부엌에서는 만수가 혼자 서연이 사용하던 작은 국자를 들고 있었다. 작은 국자, 반짝임도 사라진 오래 다른 손잡이. 그 손잡이 끝에는 서연의 손 모양이 담겨 있는 것처럼 부서지기 쉬운 기억이 서 있었다. 만수는 국자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작게 말했다. 아가니, 목소리가 여기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 석진은 문가에 서서도 손을 모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만수는 국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국은 계속 끓여야지. 준호도 고개를 들었다. 여보가 하던 대로 해야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마치 서연이 부드러운 숨결로 집안을 스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방 안의 공기가 살짝 따뜻해진 느낌이었다. 봉사 가는 첫날, 들통을 끌고 골목을 내려가는 동안 셋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서연이 있던 자리 바로 그 옆에서 함께 걸었던 발걸음 하나가 없을 뿐인데 그 공백 이산 동네 언덕 하나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양로원에 도착하자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아이고, 오늘도 와줬네. 근데 서연 아가씨는? 그 질문은 칼처럼 깊게 꽂혔다. 준호는 숨을 들이쉬고 말문을 열었다. 서연이는 이 제저일을 지켜보고 있어요. 순간 어르신들의 표정이 모두 굳었다. 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만수의 손등을 덮었다. 아이고야 저 아가 그렇게 착했는데. 만수는 그 손길의 눈꺼풀이 떨리며 붉어졌다. 얘 참 착한 아가였죠. 그 짧은 말에 모두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오늘은 서연이 웃으며 퍼주던 그 따뜻한 기운이 없다는 것이 모두에게 느껴졌다. 그날 밤 정육점 앞에 혼자 선 석진은 셔터 위로 떨어지는 가로등 빛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서연의 마지막 미소가 계속 떠오르고 있었다. 사람을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였구나.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열리는 듯했다. 그리고 석진은 처음으로 정육점 사장이 아닌 누군가를 돕고 싶은 한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날 새벽 석진은 장바구니를 들고 만순의 집으로 올라갔다. 아내는 자신이 손질한 야채 정성 들여 고른 돼지뼈 두부, 파, 마늘이 가득했다. 준호가 놀라 물었다. 사장님 이걸 다? 석진은 쑥스런 듯 말했다.
저도 같이 해보고 싶어서요. 만수가 석진의 눈을 한참 바라보다 말했다. 그래요. 같이 합시다. 서연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깊은 따뜻함이 순간 방 안에 고였다. 들통이 불 위에서 올라오는 소리 보글보글. 수증기가 천천히 피어난다. 만수는 들통 앞에 조용히 앉았다. 석진이 걱정스레 물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만수는 수증기를 바라본 채 말했다. 얘기 좀 하고 있었어. 누구에게요? 서연이한테. 서연이 매일 소금 넣던 자리. 들통 옆에 놓던 수건. 국물 맛을 보며 미소 짓던 순간들. 만수는 들통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아가야, 네 없이도 해보고 있다. 근데 네가 있던 자리가 참 크구나. 준호는 장갑을 꺼내 무릎 위에 조용히 올려놨다. 아버지 여보랑 우리가 하던 길 꼭 이어가요. 석진도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 길 쉬운 길 아니지만 따뜻한 길이네요. 들통에서 피어오르는 김 속에 누군가의 미소가 살짝 섞여 있는 듯했다. 서연의 서랍을 정리하던 준호가 조심스럽게 펼친 작은 파우치. 그 안에는 장갑 한 켤레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종이에는 흔들린 손으로 적힌 글. 준호야. 가끔 나는 내가 너무 착해서 세상이 널 다치게 할까봐 걱정됐어.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돕는 모습이 나는 제일 좋았어. 내가 없어져도 그 길래 대신 걸어줘. 그리고 내가 항상 내 옆에서 걸을게. 준호는 편지를 두 손으로 감싸며 작게 흐느꼈다. 여보 당신은 마지막까지. 만수는 준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석진도 눈물을 숨기려 했지만 숨길 수 없었다. 양로원에서 국을 퍼주며 준호는 서연의 말투를 미세하게 따라하고 있었다. 할머니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래 근데 말이여 서연 아가씨가 해주던 국이 참 그리워. 준호는 눈물이 고일 뻔했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다.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 석진도 국을 퍼주며 조용히 말했다. 저도 조금씩 익히고 있어요. 만수는 어르신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 국은 우리 아가 마음이 담긴 국이었죠. 그 순간 양로원 복도 전체가 서연의 기억으로 조용히 환해지는 듯했다. 들통 바닥에 남은 얇은 국물 한 숟갈. 석진은 그 국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맛 정말 사람을 살립니다. 준호는 눈을 감으며 말했다. 여보는 국이 아니라 마음을 나눴어요. 만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가 마음 우리가 지켜야지. 그 말에 석진과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었다. 집은 어두웠고 창문 밖 가로등에 빛만 서연의 사진을 비췄다. 만수는 사진 앞에 앉았다. 아가야, 네 없는 집이 참 조용하다. 만수는 사진을 살며시 만졌다. 근데 말이다. 오늘 어르신들이 너 이야기하면서 웃었다. 너 때문에. 그러다 목소리가 약해졌다. 허허 참 잘 살다 갔구나 우리 아가. 만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깊은 눈물이었다. 주말 봉사 후 세 사람은 들통을 나눠 들고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다. 저 멀리 노을이 붉고 고요하게 퍼지고 있었다. 그때 만수가 걸음을 멈추었다. 들통에 남은 국물이 노을빛을 바다금빛으로 반짝였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서연이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다. 아주 잠시. 하지만 분명했다. 만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가 지금도 우리랑 같이 가는구나. 준호는 그 미소를 보고 숨이 먹먹해졌다. 석진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 산동네 좁은 골목 곳곳에서 창문이 열렸다. 만순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돼지뼈, 국물 냄새는 언제나처럼 깊고 따뜻했다. 들통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천천히 방을 채우며 서연의 미소를 그려내는 듯했다. 만수는 들통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가야, 너 가르쳐준 대로 끝까지 해볼게. 준호는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국자를 잡았다. 석진도 들통 가장자리에 손을 얹으며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